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임지웅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될 만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오늘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단비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고 식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는 3주 후에 완전히 바닥을 보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강릉만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건지, 그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 잠시 후 이슈 톡톡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9월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서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는 취업준비생과 신입사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노동법 이야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는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약했지만 코스피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35% 오름세로 3,183포인트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4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646억 원 팔자세, 개인 역시 7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일단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반도체 투톱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1.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HD 현대중공업, 조선 대표주죠. 현재 1.7%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한 뒤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0.15% 강세입니다. 795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2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15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6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대체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연구개발 쪽에서 불리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파마리서치가 3.6% 약세,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주가 강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 내년 출시 예정인 첫 폴더블폰에 대해서 출하량 전망을 2배 가까이 높였는데 애플이 폴더블 기기의 대중화를 자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환율 움직임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 현재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95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레벨을 소폭 낮췄습니다. 1,39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프타임 뉴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 여파가 참 큽니다. 물가가 다 오르면서 가게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야, 정말로 지금 IMF 때도 아닌데 물가 때문에 먹을 것까지 줄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
내년까지 5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5년째나요. 네.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오는 소득보다도 고물가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고물가 여파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먹거리 지출, 소비를 얼마나 하냐를 따져봤더니 지난 2분기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네. 겁니다. 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가구당 먹거리라고 하면 뭐 식자재부터 식료품이 있고요. 술 제외하고 음료. 네. 음료를 포함한 실질 소비 지출을 따져봤더니 가구당 월 평균 34만 1,000원을 썼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한 1%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뭐 5,000원짜리 사과가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수박도 5만 원. 굉장히 올랐어요. 제철 과일 뭐 복숭아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후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먹거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바로 직격탄입니다. 근데 이제 수입품이라는 건 환율에도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많이 뛰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900원대였는지 지금 1,300원, 1,400원이 유노말인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았는데 자 그러면 아니 밖에서 식자재 구해다가 집에서 안 해 먹으면 외식이라도 늘어야 하잖아요. 그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외식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가격이 네. 외식 물가도 정말로 네. 비빔밥을 먹었는데 이제 계란찜 하나를 추가했더니 17,000원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추가했는데요. 네, 추가했는데. 와. 근데 사실은 김밥도 5,000원 먹고 5,000원짜리 기본 김밥이 5,000원이고 그쵸. 거기다 뭐 참치나 뭐 들어가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식비 지출도 별로 안 늘었어요. 아. 지난 2분기에 1년 전보다 0.2% 소폭 늘어났는데 그쳤기 때문에 야 정말 먹거리 물가가 정말 이제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네. 서민들이 정말 먹는 것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옛날에 마트 가면 10개짜리든 싸다 그러면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대용량. 아니야. 딱 소분해서 아. 이번 주 먹을 것만. 우리 4인 식구니까 계란도 한 절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참 먹는 것이 참 기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줄이다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고물가고 먹거리 소비가 줄어드는데 뭐 금, 은 가격이 또 들썩들썩 더 올라간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 그렇다는데 네. 어떻습니까? 목걸이 반지 금 되게 많으시네요. 저요. 부러워요. 네. 얼른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푼 된다고 그걸 팔겠습니까? 네. 팔고 나면 또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였다고 하는데 또 최고고. 자꾸 오르죠. 자꾸 올라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준비한 뉴스인데 어제도 최고였어요. 오. 금하고 은 가격이. 네네. 오늘 새벽에도 또 최고입니다. 또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아유. 이게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달러도 안전자산, 금도 안전자산, 은도 안전자산이야. 근데 금 가격은 워낙 비싸요. 네. 한 달에 막 70만 원 이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은은 조금 관심을 안 뒀는데 올해 들어서 금하고 은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느냐? 은이 더 많이 올랐어요. 금이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니까. 금도 한 35% 넘게 올랐는데 은은 40%가 넘게 올랐어요. 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일단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맞아요. 짙어. 거기에다가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하니 달러 가치 또 떨어지겠네. 아는 자산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금이나 은 대체 투자가 그쵸. 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538달러. 어제보다 1.7% 더 올랐고요. 와. 뉴욕 선물 시장에서 금 선물 가격도 3,592달러 하니까 이제 3,600달러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은을 장식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색도 변하고. 맞습니다. 네. 돌반지, 금반지 줬다는 얘기에도 은반지 줬다 그러면 뺨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은은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채굴은 늦어지고 있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청정 에너지의 산업의 핵심 소재가 바로 은이거든요. 그 은 수요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사발까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비싸잖아.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맞아. 갖고 있는 것도 팔고 싶은 네. 마음인데 사실은 이게 금리 정책의 변화, 경계에 상당히 민감하고 아니 지금
뭐 8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35% 40% 이상 오른 자산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투기적 수요 요소가 좀 가미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투기보다는 저는 네. 뭐 분산 투자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매입을 하든 뭐 여윳돈이 있다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이거 사서 한 10% 이익 보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금하고 은은 사는 순간 본인이 모든 부가세며 거래세를 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온수당 뭐 예를 들어서 금한돈 한돈에 뭐 70만 원이다라고 네네. 하면 내가 팔 때는 50만 원 후반대예요. 그렇죠. 네.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맞아요. 팔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실물 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이미 있는 금이나 은 집에 어디 또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휴면 계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잊고 찾지 않는 그런 숨은 금융 자산은 또 많이 늘었어요. 18조 원으로. 맞습니다. 환급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숨은 금융자산 얼마입니다. 시시때때로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멀리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요. 지난 3년 동안 그 숨은 금융자산 찾아가신 금액을 따졌더니 한 5조 원가량 찾아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18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일부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장기 지금 거래하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 휴면 계좌 그리고 미사용 포인트까지 카드 포인트까지 네. 합친 겁니다. 이 규모가 18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환급률은 어떠냐? 30%가 채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아요? 28.9%에 어머나. 불과했는데요. 네. 특히 환급률이 가장 높은 건 그나마 이제 카드사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가 한 78% 가장 네. 높았는데 은행의 예적금은 8%. 저축은행도 한 4.3%. 너무 거의- 많이 차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거의 안 찾아가고 있으니까 네.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은행권은 이거예요. 장기로 이제 거래하지 않은 이제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 계좌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소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객 접촉해서 매일 홍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또 뭐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홍보하지 않은 것도 물론 원인으로 꼽히지만 네. 반면에 지금 보험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히 좀 커요. 그리고 소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활발하게 찾아가고 있는데 이거 찾는 방법은 파란 창에다가 네. 이제 파인 소비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이라는 파인 치시면 돼요. 아, 파인. 아니면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라만 쳐도 이 사이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숨은 금융만 자산. 쳐도 이게 딱 맞아요. 뜨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포인트와 같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 개인 정보 넣으면 네. 내가 관련된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카드든 숨어 있는 포인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확인만 하고 찾는 것도 실제로- 따로 해야 돼요. 아, 따로 네, 내가 왜냐하면 찾아서 해야 그게 되죠. 계좌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장기간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소액이니까 또 그것까지 하기에는 귀찮아서 안 귀찮아서, 찾는 분들이 맞아요. 좀 많이 네. 계시죠. 그 요새 전국 건설 임대주택 요게 또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까다로운 소득 그리고 자산 요건이 있어서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가 4만 가구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셋값 그리 올라가니까 네. 공공 임대주택 기다리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실도 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맞습니다. LH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100만 가구에 가깝습니다. 아이고. 건설 임대주택이 네. 98만여 가구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4만 가구 정도가 지금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디? 경기도에만 어머. 입지가 좋잖아요. 네. 13,000여 가구가 빈집이었습니다. 왜 이러냐라고 했더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자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네. 청약 조건 자체가 충족하기 좀 어렵고 또 신혼부부 전용이라고 했는데 가보면 10평 내외. 아 너무 작네요.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0.12대 1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로 인해서 지금 LH가 건설 임대해 놓고 공실이라면 그게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네. 최근 4년 동안 1,600억 원대 이 부분에 임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LH는 지금 즉시 입주 가능한 잔여주택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 279호를 오는 10월까지 분양해서 공실매수에 나선다라는 건데요. 아니 4만 호가 비었잖아요. 79호래요. 굉장히 너무 일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맞아요. 정도로. 근데 일부는 사실은 네. 이 임대주택이 이렇게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게 우리가 늘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야 임대주택에 외제차가 보이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네네. 어떻게 이제 서류를 좀 조작을 해서 입주하신 분들 때문에 까다롭게 해놨더니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이 허들이 높아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우선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산 모집 요강은 LH 홈페이지를 좀 네. 참고하시게 되면 수시로 나오는 잔여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주택난도 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신혼부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나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예비부부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해온 결혼준비 대행 업체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하는 맞아요. 스튜디오 촬영해야죠. 웨딩드레스 예약해야 합니다. 빌려 입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신부 메이크업까지 하는 걸 결혼 이제 준비 대행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기본이죠. 맞습니다. 공정위가 이제 과장 광고를 일삼은 10곳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기 홍보할 때 이래요. 업계 1위다. 네. 최저가를 보장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 페스티벌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독점적이고 우월성을 나타내는 광고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또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경품 제공이나 후기 체험담을 좀 거짓으로 꾸며서 소비자를 좀 기만하는 일도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결혼 정보, 결혼 서비스라는 게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층의 큰 비용 부담이 좀 따르고 있어서 공정위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아마 이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 이 허위 과장 광고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또 엄청 늘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로 한 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의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삭제 조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광고가 2,400여 건으로 올해 상반기만 어머나. 이미 지난해 전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월 평균 400건 정도로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났는데요. 이 불법 금융 광고는 이제 소액결제를 통해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네.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현금으로 대조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뭐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의 휴대폰 한 번쯤 보시면 이런 이제 이 나쁜 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광고에 또 지금 먹잇감이 된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청소년 대상 이제 불법 대출 광고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단속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9월 1일부터 전국 경찰은 새치기와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끼어들기의 경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게 되면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로 교통량 자체는 줄었지만요. 사고와 작업 때문에 지나기 어려워진 곳들인데요. 서울 쪽 경부선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으로 사고 차량들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안성 천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부산 방향도 남사 일대로 주춤합니다.
더 내려가서는 충청권인 옥천 휴게소부터 옥천 1터널을 지나 동이 정류장 쪽으로 꽉 막혀 있는 이유 1차로 작업 때문입니다. 2차로를 통해서 서행하며 지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송내 5차로의 작업 여파 개항부터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7분 정도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를 포함해 흉기를 맞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위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묻지마식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이어서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이슈 토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제한급수를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톡톡에선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강릉에만 가뭄이 생긴 이유를 분석해보고 대응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 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도 결국엔 무너졌던데 현지 주민들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9월 1일 오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봉저수 저수율이 14.1%까지 떨어졌고요. 네. 일반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한 15% 선으로 보기 때문에 강릉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식수를 긴급 공급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75% 제한급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 5만 3천여 가구에 대한 수료 계단기도 잠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요. 네. 농업, 수산고, 관광, 생업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근다 하셨는데 이 계량기 누가 어디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강릉시의 제한급수는 단순히 행정명령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밸브를 잠그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수도 검침원 그리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팀을 이뤄서 집집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계량기를 열어보고 이제 실제 공급량을 7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강릉 시민들이 이 물 부족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가뭄으로 또 강릉 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뭄이 그 강릉의 농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파밭의 폐사입니다. 이제 강릉이 지금 기록적인 가뭄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이제 농업용수 공급이 이제 완전히 중정된 상태고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대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출하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앞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파가 실파가 됐고 아이고. 비틀어져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강릉이 왜 이번 여름에 이렇게까지 유독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이제 25년 올해 6개월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46%밖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비가 적었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제 이 비가 또 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폭염이 강릉 지역이 엄청 심했거든요. 30선도 이상의 그 날들이 많아지면서 평년 한 47%의 증발량이 올해는 155% 이상의 증발량을 했고 내리는 비보다는
손실되는 그 비의 양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폭염이라든지 증가도 좋지만은 더웠기 때문에 이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부담이 굉장히 컸죠. 관광객도 또 많이 오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 강릉의 특징이 실제 사는 상주 인구보다도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유입되는 관광 인구들은 물을 아껴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가뭄이 더 심해지게 되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같은 강원도 아닌데 영서지방 또 영동지방 강수량 차이도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네네. 뭘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영동과 영서를 가르고 있거든요. 네. 장마정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영서 지방에 이 비구름대가 걸리면은 먼저 비를 내리고 건조한 바람이 이제 영동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페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지형적인 장벽과 페인 현상이 결합돼서 이 영동 지방이 비가 많이 안 오는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점 매년 반복이 되고 심화가 된다는 점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특정에 불구하고도 강릉시는 수원의 다양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한 곳, 오봉저수지 한 곳에서 식수 대부분을 강릉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가뭄을 심각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 강릉 시민이 한 18만 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한 87%가 이 오봉저수지 한 곳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오봉저수지 자체가 이제 평균 저수율이 한 70%를 유지하면 되는데 네. 올해는 저수율이 현재 14.1%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강릉의 물 부족을 바로 이제 일으키는 수원의 단일화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속초나 이런 데는 하천수, 지하수, 지하댐 이런 것들을 수원을 나눠서 관리함으로써 네. 가장 물 부족이 심했던 도시지만 올해는 그 워터팜도 할 정도로 풍부한 물, 관광객들 유치할 정도로 네. 그런 도시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 극명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강릉에도. 네네. 내년에도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뭐 계획이 있나요? 결국은 같은 지역이잖아요. 영동이라는. 네.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어떤 도시는 도시에서의 수량 관리를 탄력적으로 하고 다운화를 해서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을 갈라놓게 됐다는 거죠. 강릉이 반복되는 이런 위기를 피하려면은 속초시가 한 것처럼 지하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천수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수도관들을 개량을 해서 그 유수가 사라지는 물들을 많이 줄인다든지 하는 유수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을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기후 변화로 돌발 가뭄이 전국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새로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뭄 관리는 기상학적 가뭄, 농업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이라는 단계적 시간적 가뭄 관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가뭄들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돌발 가뭄이라는 게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시간에 농업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차원에서의 기존의 댐 중심 관리의 체계만으로는 문제가 있죠. 부족하죠. 예전에 4대 강을 통해서 모든 게 될 것처럼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물뿌리기라 하는 어떤 그 볼륨에 대한 관리만 했는데 지금의 이제 수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지하댐 같은 게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댐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을 저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는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 담사 플랜트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이번과 같이 비상시에 생활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수 고도 처리를 통해서 재이용수를 논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각
다면적인 어떤 수장관리 체계로 큰 변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뭐 시스템, 대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인공비 기술을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공비 기술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과학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인공강우라는 거는 요오드와 같은 은을 음결액을 뿌려서 이제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쓰이지 않는 이유는 네. 한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면 한 지역은 가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어쨌든 질량 보존이 없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또는 순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경제적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항공기도 도움을 하면은 수억 원의 돈이 들죠. 아. 토양과 토질에 이러한 화학적인 물질이 스며들게 될 거고요.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보다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인공비 기술이 뭐 결과는 미미하지만 그 과정과 뭐 비용이 엄청나군요. 네네. 네. 이 다양한 뭐 지하댐, 뭐 담수화 저류조 확보 뭐 이런 중장기적 대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릉에서 이 가뭄이 계속되면서 도암댐 활용 방안도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도암댐 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암댐은 그 강원도 평창동 대관리면의 도암면에 위치한 유역병력식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수력 원자력에서 관리를 하는 댐입니다. 이 댐의 네. 목적은 농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뉴욕 변경식 댐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한 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선 지역의 상류에 물을 모아서 영동 지방의 대관령을 떨어뜨리면 한 600m 낙차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전을 하는 부분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시작이 됐죠. 도수 토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에서 정선 지역에 이제 오염된 물들이 이제 강릉 남대천에 뭐 유입이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못하게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오봉교수 쪽에서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또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도수로 주변에 저희가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 터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터널들을 좀 열어서 하천으로 흘러보내게 되면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이 도암댐을 이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적극적으로 도암댐을 활용해도 좋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강릉 지역 가뭄이 굉장히 오래되고 지속되고 앞으로도 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보도 있는데 이 식수원 저수율이 더 나빠진다면 빠르게 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만약에 오봉저수의 저수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강릉시는 즉각 적일제나 시간제 급수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일정 시간에만 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생활용수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또 전 시민에게 1인당 하루 한 2리터씩 한 6일치의 생수료가 지금 배분이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이나 복지를 갔던 필수는 하루에 20대 이상의 살수가 긴급 투입돼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용수가 공급돼야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방식들은 뭐 임시 방면적인 것밖에 안 된 거죠. 네. 장기간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물안보라는 네. 이제 것들이 필요할 시기가 완전 왔다고 봅니다. 네. 아,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단비가 내려서 이 가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김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몹시 방울이 굵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의 호통에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말에는 이처럼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들이 여럿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표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눈물비는 주르륵 흘리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가 주르륵 내리는 것처럼 빠르게 흐르는 눈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의 매달 소식을 듣자마자 가족들 가슴에는 눈물비가 내릴 것 같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이슬은 눈에 맺힌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슬빛은 반짝거리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 이슬에 반짝거리는 빛을 이르기도 합니다. 한자어 표현 중에 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 누자에 강물 하자를 쓰는데 눈물의 강이라는 뜻으로 몹시 흐르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과 눈물의 발음에서 장단음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 속담은 얼굴에 눈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들어갔을 때 흐르는 물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눈이 녹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9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 충청도와 그 아래 지방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보고 있고요. 호남 경남으로는 최대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는데 이 남부지방의 고온 다습한 데다 동풍이 유입돼 기류가 수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3도, 대전 대구 32도 등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남부와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30도 언저리의 기온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등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26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보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 쪽은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또 오후가 되면 충청 이남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태풍 간접 영향으로 경남권과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입사원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랜 취업준비 끝내고 상상만 하던 직장인이 됐지만 처음 하는 회사 생활 쉽지만은 않고 고민만 늘어간다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주제와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전투기와 신형 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고 북중러 3국 정상은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올라 세 나라의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시도는 국민의힘 반발에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인들 탄압을 멈추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내란 카르텔의 저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피습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축소 왜곡됐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을 오늘 오후 다시 소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이었죠. 중국이 북한, 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절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죠. 네. 그 열병식 시작에 앞서서 그 시진핑 주석이 양쪽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푸틴 대통령 이렇게 나란히 셋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네.天安문 막루에도 같이 올랐고 좌측에 김정은, 네. 우측에 푸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게 26개국에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나라 정상만 굉장히 부각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란히 걸어가면서 계속 좀 담소를 나누는데 되게 좀 화기애애했던 그 나라들끼리는요. 그런 네. 분위기였고요. 우원식 의장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렇게 참석을 했잖아요. 네. 의장 부부도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함께 막루에 서서 기념식 관람을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조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만났던 전력이 있고 그런 네. 사이여서 이번에 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기대,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통령급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딱 셋이 계속
이렇게 제일 같이, 예, 따로 예. 다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서 세계는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하는 기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들 반응 좀 보니까요. 로이터 통신은 이 셋이서 나란히 서서 서방에 도전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오.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의 성장하는 무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했고요. 영국의 가디언은 중국이 서방에 저항해온 국가 정상들 앞에서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 푸틴이 참석하는 무력 시위는 그 중국이 외세의 압력에 저항할 만큼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이고 시 주석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한다고 했는데 막상 네. 또 보여주는 건 이런 무력이 강하다 뭐 이런 과시하는 모습이 많아요. 사실 보란 듯이 지금 이렇게 엄청 힘을 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80주년 이렇게 우리 잘 나가고 있다. 이거 보란 듯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북중러 이렇게 냉전 종식 이후에 셋이 네, 처음 만나게 처음 되는 만났죠. 거니까 그러면 3자 회담 열릴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는 네.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 정보 당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러시아 같은 경우하고 중국의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중국은 국제사회 시선을 이 셋 중에는 더 더 의식하죠. 의식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행사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뭐 화합하자 이런 거하고 3자 회담하고 성명 내는 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굉장히 다른 때문에 얘기죠. 예, 중국이 여기서는 좀 수위 조절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입니다. 또 이 새 정상에 함께 입장하는 모습과 또 화제가 됐던 게 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딸 김주의 등장이었어요. 굉장히 동행하면서 가까이 있었죠. 사실 김주애가 올까 말까 이거 이렇게 점쳐보는 거에서도 너무 거기에 시선이 쏠리면 안 되니까 네. 안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왔습니다. 네. 바로 뒤에 이제 김주애가 서 있는데 네. 아버지의 해외 방문에 동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중국 방문을 김정은이 할 때는 리설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주애가 등장을 하는 순간 후계구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중요한 자리에 동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정됐을 때도 내정되고 2년 뒤에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 위인 김정일도 또 내정되고 9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게 좀 해석이 쏠리고는 있는데 네. 다만 이게 어떤 상징? 그런 거지 후계자 공식화하고 연관성은 적다는 시선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라면 그냥 이번에 김주의 역할은 그동안 뭐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 정도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아직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북한이 어떤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다라는 네. 것이고 계속해서 좀 김주의 어떤 존재를 어떻게 부각하고 어떻게 그 위치가 점점 바뀌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또 한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또 한마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워낙에 또 본인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네.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밤에 어젯밤에 그리고 새벽에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푸틴과 김정은이 참석하는 걸 도전으로 보느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시진핑하고도 매우 사이가 좋고 푸틴하고도 몇 주 전에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고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는 또 반미 공조라고 표현을 하면서 푸틴 김정은에게 안부 전해달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네? 이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 네. 그러면서 중국에게 우리가 지원한 많은 양의 피를 시진핑 주석이 언급할지가 답변돼야 될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게 좀 공을 넘기는 시진핑에게 공을 넘기면서 다음에 이제 있을 혹시 모를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시진핑에게 어떤 답을 내놔라. 이런 예고편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처음에는 쿨한 척하고 했지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전날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지금 북중러가 밀착해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한 달 만에 뭐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는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주재를 하고 연설도 하는데 우리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기조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반도 평화,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반도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북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또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지금 또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로서도 한미일 공조가 잘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자기의 셔틀 외교라든가 외교적 네. 성과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또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다만 유엔 총회는 상당히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 다자 외교라는 게 그때그때 성사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그 딱 잘라 예단하기도 어렵고 좀 워낙 변수도 많은 자리라서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특검 소식 좀 살펴보죠.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와야 되는데 네. 못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었죠. 뭐 당사로 오라, 국회로 오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우왕좌왕, 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 지도부 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요거를 방해한 거 아니냐, 표결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그래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 근무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 자택에 수사관 보내서 휴대전화 압수하고요. 그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특검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받은 야당 현역 의원 8명으로 늘어났고요.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 목표인 거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검팀을 내란 특검팀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장외투쟁, 그 무기한 농성도 시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경호 의원의 반박을 좀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거는 내가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또 의총 장소를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나는 변경을 했고, 표결 전에도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오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나는 요청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그날 계엄 당일에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김 전 장관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던 거를 일정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전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찾던 목걸이 요거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게 맞다 시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이게 KBS 단독 보도 네. 취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대 목걸이 이게 2022년에 6월에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에요. 요거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개적으로 목걸이를 차고 나왔는데 재산 신고 내역에 없더라. 그런 논란이 일었고, 그러니까 나 이거 내 거 아니고 빌린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 특검 조사 때는 어머니 선물로 사서 드린 것이다. 계속 말이 바뀌었죠. 네. 그러다가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오는데 네. 그게 또 발견이 됐는데 심지어 모조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줬다라고 인정한 자수서가 공개가 됐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특검에는
받은 게 맞다라고 인정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네. 된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지 무려 3년여 만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 여사는 받은 거는 맞지만 어떤 대가성이 있던 건 아니다. 인사청탁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선물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뇌물죄, 알선수재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 법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좀 주력을 하는 걸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 강하게 맞붙었죠. 네,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로 보내자마자 네. 추나 대전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이고. 근데 어제 그 상황을 두고는 기사들이 다 아수라장이었다,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강력하네요.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원래 어제 법사위에서 그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처리 그 채택의 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구하기로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첫 발언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도 지금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순서, 진행 순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왜 나경원 간사 선임안이 빠져 있느냐.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한 이해 충돌이라서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들어오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치 국면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이제 초선 의원들이 또 네. 발끈한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사과하라.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에 오냐. 그 소리를 질렀고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선, 3선, 4선 국회에는 그런 거 없다. 초선이든 5선이든 다 똑같다.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 아이고. 이렇게 지금 이게 초선 의원이라는 그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라. 요게 어떻게 파장이 되게 한마디로, 네. 네, 커지고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난감한 게 법사위로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그 이른바 빠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재조명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초선 논쟁이 이 빠루 사건을 또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아이고. 상황을 만들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국회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빠루 폭력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사건이 자꾸 끌어올려지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리하면 그냥 사과청문회였다. 내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사과를 네. 했고 입시 비리 옹호 논란에서도 후회가 된다. 교육자로서 부족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고요. 본인의 어떤 여러 논란이 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해서 내리 사과만 하는 사과청문회가 됐다라는 웃지 못할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최규진 후보자에게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다. 네.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진 사퇴라든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비교적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별다른 신상 논란이 그렇게 불거지지는 않은 후보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제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가 그 여성 쪽 활동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올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이런 질문들,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관련한 그런 질의들이 집중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긴급 속보에서도 전해드렸었죠. 네.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낭동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신고가 접수가 네. 됐다고 해요. 4명이 찔러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중에 40대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지금 상태는
실체는 아직은 확인된 게 없어요. 네. 경찰은 남성 부상자 중에 한 명을 피의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치료 경과를 보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이런 범죄는 아닌 걸로 경찰은 지금은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보도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냥 단순하게 쉬고 있다는 청년도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막상 이제 주위를 또 둘러보면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포부를 안고 들어간 직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실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 현실이 이제 펼쳐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때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거 내가 잘 몰랐던 건가? 이런 아리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노동법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은 취준생과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직장 내 노동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듣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김효신 노무사가 또 상담도 해드립니다.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쉬고 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쉬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스스로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이제 자발적인 선택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겠지만요. 네. 특히나 올해 들어서 뭐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 취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맞아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이제 그냥 뭐 자격증 준비하다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쉬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청년 세대들의 특정해 보면 교육 수준이 일단 높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다르게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선택 기준이 조금 더 그들에게는 높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불경기 영향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맞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뽑는 건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너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인데 경력이 있게 원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어디서든 들어가서 일단 경력을 쌓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채용형 인턴 제도라고 하는 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고르려는데 잘 안 돼서 네. 쉬고 있다. 네. 뭐 이런 응답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네. 청년층 실업률 그러면 점점 또 높아질 텐데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이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이제 눈높이도 높은 것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들은 이제 전 정권이나 지금 현 정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주겠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걸 한번 줄여보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로가 고착화되고 있다. 어떤 먼저 들어간 이 기득권 정규직 세력과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은 뽑지 않고 비정규직 위주로 돌아가는 이 고용 이중 구조, 시장의 이중 구조를 네네. 완화하려는 근로조건 개선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강점이 있는 게 우리 미래 유망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AI나 이쪽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청년들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도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각종 정책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실행이 되어야지 네. 될 텐데 네.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네, 실행 많이 이제 과정이 앞으로 더 고도화 네. 되겠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취준생들이 겪고 있는 일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네. 채용 통보를 받았는데 네. 입사 직전에 네. 취소.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게 이제 입사일까지 확정된 이제 최종 합격 발표라고 하죠. 그쵸. 물론 이제 최종 합격 발표 뒤에도 어떤 신체 검사를 통해서 불합격되면 이제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 그런 거 없이 최종 합격 통보로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채용 내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용어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채용 합격 통보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근로계약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고용관계가 시작된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요즘에 또 떠오르는 문제긴 하지만 제일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게 IMF 때였습니다. 외환위기 때 대다수의 졸업 예정자들이 채용 내정이 된 상태로 IMF가 터져서 이 고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채용 취소를 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일단 이렇게 근무 시작하기 전에 네. 입사 취소해버리면 네. 뭐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었어도 네. 거기를 포기하고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사표를 이미 냈다거나 그럴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이럴 경우엔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없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 23조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용 내정 시부터 실제 근로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 내정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해고의 정당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시절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네네. 게 이유가 통했던 그 사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그런 거는 잘 안 되거든요. 그쵸. 채용 내정 취소 통보하는 모습들을 보면 더 회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지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다른 입사자가 채용이 되고 그렇죠. 이미 합격한 네. 이분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채용 합격 통보를 하고 났더니만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제 일들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채용 내정 취소 사건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취소도 있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입사를 하면. 맞습니다. 근데 써야죠. 이번에는 또 이 근로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이거 법에서도 이거 써야 된다 네. 하는데 언제 써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정말 일하는 사장님이 있어서 바빠서 아닌 경우도 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너무 또 바쁘니까. 네, 너무 바빠서 써야지 하면서도 못 쓰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로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보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된다고는 문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계약서 근로기준법 17조로 보면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언제까지?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라고 하면 딱 근로 시작 입사일 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기간 명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제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놓은 건 근로를 하기 전에 또는 늦어도 출근 당일에는 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유권 해석은 그렇다 쳐도요. 네. 일단 뭐 회사 대표가 시간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못했다. 네, 네. 그랬는데 직원이 사정이 생겨서 네. 그 계약서 쓰기 전에 네. 퇴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은 구두로서도 하고 이제 실제 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 입증만 되면 되니까 뭐 입증할 거의 뭐 그다지 큰 어려움도 없지만 실업급여는 뭐 자진퇴사가 아니고 공고사직인 이상 저대로 계약서를 안 쓴 거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반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반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뭐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을 네네. 이제 작성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 무단 결근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직원이 신고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감정들이 그 전에 안 좋았겠죠. 네.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 미작성은 맞으니까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반대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가 면접을 했을 때 이렇게 네. 제시했던 연봉이나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막상 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다르다. 뭐 이런 경우도 많다던데. 아, 이게 저도 뭐 실제로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로자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상황이 더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제 3명 중 1명꼴로 입사할 때 들었던 근로 조건하고 실제 계약서의 근로 조건이 달랐다고 응답했다고.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려 40% 이상이 이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작을수록 근로자 보호 장치가 거의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용 과정이 더 불투명하고 이런 걸 개선시키기 더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거는 법 위반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과 청약 승낙이라는 이런 법적 용어를 보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복잡합니다. 면접 때 들었던 연봉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한 유인의 네네. 하나로 보는 거고요. 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거를 내어놓고 거기에 변경 승낙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네. 근로자가 동의 사인을 하는 순간 변경 승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채용 당일에 근로계약서 쓰는 그 입장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쓸 때 회사는 계속 조용히 앉아서 다 읽어보고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죠 마음이. 예,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집에 가서 다시 꼼꼼히 보고 가지고 와서 사인하겠다고 하면 이거 우리 회사가 네. 비용을 들여서 설계된 거여서 믿지 못하는. 저기 그 외부로 유출이 네.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근로계약서 한 분은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어주니까 언젠가는 이게 그쵸?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채용 조건을 또 애매하게 바꿔서 구직자가 이건 아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들어오지 마라. 사실상 뭐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해고라는 거는 사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과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거나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든가 정확하게. 명확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애매하게. 이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로 자꾸 몰아가는 거군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이 당사자가 아예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법으로도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채용절차법, 채용 공정화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하고 있지만 이 문제점이 이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는 것, 그다음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니 구인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좀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구인 광고도 일단은 광고니까 그쵸. 이거에 대한 네.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재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허위 광고는 처벌받을 수 있다. 거기에 강력해요. 대해서 그렇죠. 그 강력하게 네. 하는 거가 적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구인 광고의 허위성 정보를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허위 과장 광고 단속하는 법안은 표시광고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직 공고를 위반 사례로 조치한 사례가 정말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했어요. 네. 입사를 하면 또 사내 메신저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내 메신저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보면 안 되는데 남이 관리자 모드에서 지난해 직원 대화를 또 열람할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회사들의 항변 요소들이 뭐냐면 회사는 이제 시설관리권이라는 걸 가진다. 이제 시설관리권은 우리가 유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의 메신저 대화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제3자 간 대화를 엿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무단으로 열람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뭐 시설 관리권을 이용한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히 예외적으로 조사 결과가 횡령일 때는 동의 없이 이런 걸 봐도 된다는 네. 예외적인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횡령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무단으로 보는 건 안 되죠. 그렇죠. 네. 동의가 있어야겠죠. 네. 또 다른 이슈를 보자면 그 여성 근로자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월 1일 생리휴가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요거 쓰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네. 잘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노사 간의 인지가 많이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요.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걸 휴가를 청구해서 사용하기에 눈치가 맞아요. 보이는 것도 많고 실제 눈치를 주는 것도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여성 승무원에 대한 건데 이 여성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미부여로 대표이사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달하는 항변을 했지만은 우리 대법원에는 그런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하는 거는 인격권의 침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임신이나 다른 폐경 등의 생리 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 실무에서도 그런 걸 휴가를 이제 적용해 주는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급이에요. 생리 휴가가 이게 유급이 아니고요. 법으로는. 아, 그래요? 네,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무급이라는 이유로 바로 그러면 무급이니까 결근이네. 결근하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1일분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다른 날들에 모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네네. 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돼야 됩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취준생과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직장 내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롤러코스터입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네,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9325번으로 채용 조건과 다른 직무에 배치돼서 적응을 못해 그만뒀는데요. 이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 지금이라도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사실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근로계약서로 변경 승낙이 아마 돼서 배치를 받으시는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뭔가 제기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크게 이득은 없을 거다. 이미 내가 동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2100번 면접에서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건 금지라 들었는데요. 면접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신상 얘기를 하면서 어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단체 면접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 분의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해외에서 자랐고 자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채용이나 그 이력서나 면접 과정에서 어떤 묻지 말아야 될 조항 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역으로 이제 답변이 그 면접자가 네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면접관이 제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지가 안 돼서 다른 면접자분들 조금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요 부분에서 어떤 직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상황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면접에 대해서 좀 이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 면접자들이 그렇게 느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런 질문들을 못하게 사전에 제지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지는 조금 더 다른 정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 상황만으로는 네. 속단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고 했던 정황들을 좀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이게 또 면접에 영향을 미쳤을 것까지 판단해 봐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7549번으로 취업돼서 신입사원이 됐는데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인가요? 가입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근로자 3분의 2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이제 유니온샵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자동적으로 이제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 자유는 이제 자신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 안 하도록 불이익 별도로 없으시죠? 예. 이건 개인의 선택. 네, 맞습니다. 또 뭐 그 규약이나 단체 협약에서 다른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쵸. 네네. 인사부서나 뭐 맞아요. 총무부서나 이런 데 말입니다. 네. 1029번. 전 인턴만 2번 하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제가 인턴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을 회사 상사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평판 조회한 것 같은데 제가 동의를 안 했는데 평판 조회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미 입사했는데 이걸 문제 제기하기엔 좀 그럴까요? 하셨어요. 예, 뭐 크게 이제 나쁜 내용이거나 이제 나한테 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면 조금 더 나의 동의 없이 평판 조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정보의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의 제기해서 얻는 나의 실효성을 네. 생각해 보시면 조금 거기까지 하기가 좀 어떤 그러실 것이 것 같아요. 나에게 더 네. 좋은지를 조금 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평판 이게 상사가 알고 계신데 그게 나한테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좋은 내용이가 아니면 엄청난 편견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냥 웬만하면 네,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944번. 네. 출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성인이신 분이니까 계약서 작성하자고, 그다음에 구체화 시키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해서 네. 작성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9325번 그리고 7549번으로 보내주신 분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세모정 홈페이지에서 방송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오늘도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눈길을 끌어요. 제국의 어린이들.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일제강점기 어린이들의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수상한 작품들을 모아놓고 이 작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당시 어린이들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그런 책인데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주제, 이를테면 생활, 일상 이런 거에 대해 쓴다고 해도 지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주제의식하고 굉장히 다르고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일제강점기 어린이들의 수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어린이들 것만 실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었던 일본 어린이들 수필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문화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생활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이를테면 아버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막 차 길에 막 닭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잠깐 차가 멈춘 거죠. 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빠가 이렇게 차 밖으로 나가서 막 놉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때 조선인 아이들이 와서 뭐 차를 구경했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 거죠. 이 글을 쓴 어린이는 이제 일본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글들을 볼 때 굉장히 그냥 내용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족이 하루 외출한 이야기구나 생각이 들지만 읽다 보면은 되게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목차도 눈길을 끌어요. 목차에 비전쟁 그리고 전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네.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쟁 챕터에 있는 글들은 대체로 이런 소소한 일상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챕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38년도니까 이 시기 어린이들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네, 그런 상황이었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글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읽고 싶어지는 내용인데 이영은 작가가 이 글을 썼어요. 이 이영은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연기를 전공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연기를 전공을 하고 예술학 석사 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40년 당시에 수업료라고 하는 어린이 영화가 개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그 40년도에 그 영화가 개봉을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수업료에 이제 이 영화가 어린이들이 나오는 내용이고 거기에 글짓기 한 게 실려 있는데 그 글짓기가 각본가가 쓴 게 아니라 실제 있던 어린이 글을 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글 자료를 찾다가 이 38년도에 글짓기 대회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완성이 된 거죠. 그 글들이 참 궁금해요. 어떤 글들이 실렸는지.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은 김정희 학생의 겨울 아침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읽으면서 진짜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맛보게 해주는데요.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첫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나 지금이야 날이 밝았나 하고 눈을 떠보니 어느덧 동쪽 창문이 훤히 밝았다. 그러니까 이제 닭울음 소리로 이제 눈을 뜨는 거죠. 눈부신 눈이 사뿐잡뿐 날리어 온 천하는 은세계를 이루었고 마른 나뭇가지에는 배곡 같은 흰 꽃이 만발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자라고 쓴 다음에 어디서인가 굴 사려 하는 굴장사의 목소리가 산뜻한 아침 공기를 흔들고 간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굴장사가 굴사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옛날에는 있던 풍경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떡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부 사세요. 예, 두부 사세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계절마다 이런 먹을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치면서 이제 골목길을 다니던 풍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당시의 생활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생활상뿐만이 아니라 표현력이 이게 어린이가 굉장히 좋죠. 쓴 네, 맞아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 만큼 네.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감동받았어요. 네, 잘 살아있는 글이어서 읽으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게 네. 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확실히 지금의 어린이들보다 자연과 가까이 지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표현도 좋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생함이 드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정말 다른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약간 저 어렸을 때 풍경도 떠올랐고요. 그쵸. 저도 네. 잡쌀떡 이거 네네네, 맞아요. 계란이 왔어요. 요거까지는 맞습니다. 들어갔거든요. 자, 작가 이영은의 제국의 어린이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게 또 이런 표현력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하고 좀 다른 풍경이 네.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쟁 챕터가 맨 마지막 쪽에 있긴 한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읽어보면 네. 이 시대의 무게라는 게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읽을 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쓴 글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맥락의 단어들이 쓰였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어린이들 글만 읽으셔도 충분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맞아요.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책인 것 같네요. 자, 작가 이영은의 제국의 어린이들 살펴봤고요. 다음 책은 또 어떤 책일까요? 이 렛댐 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렛댐 이론. 네, 이거 말이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렛댐 이론이 뭐예요? 렛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둬라. 아, 그냥 내버려둬라. 렛댐. 예.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렛댐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이게 원래 있던 이론이 아닌 참고로 작가가 만든 말씀드리면 거예요? 네, 작가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책이 제가 한국에 번역 출간되기 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계발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이런 책인데요. 이제 정말 내버려둬라. 예. 그러니까 뭘 내버려두는가 여기부터 시작일 텐데요. 당신이 살면서 일상적이고 업무상에 여러 가지 짜증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리고 또 가서 말하잖아요.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죠.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관여를 하게 되고 이게 항상 적당한 정도가 없어가지고 선을 좀 넘게 선을 넘게 되기도 하는 네. 거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드는 사례가 뭐냐면 이 저자가 아들이 그 졸업 파티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아이에게는. 네. 근데 이 딸들은 졸업 파티 하기 전에 뭐 몇 달 전부터 옷도 자기가 잘 알아보고 뭐 친구들하고 밥 어디 가서 먹을지도 알아보고 예약도 미리 네네.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막 분주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두 번의 경험 다음에 아들 차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서서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 아들의 여자친구의 그 꽃장식 같은 거를 드레스에 달아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예. 네. 그래서 아들한테 혹시 너 그거 준비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준비 안 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준비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좀. 이거 하는 거죠. 엄마 그냥 좀 두세요. 엄마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몰래 그 꽃장식을 가져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줬는데 이 여자친구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시는 그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장식을 받는데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이미 한쪽 손에 꽃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아들 말대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다음에 식당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은 20명이서 먹을 식당을 찾는데 미리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많은 거예요. 인원이. 네. 그래서 또 엄마는 그걸 보는데 또 속이 꽉 막힌 거죠. 그래서
야 거기는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무 좁아. 지금 비도 오는데 예약하고 가. 예약되는지 미리 전화해보고 가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엄마를 보면서 딸하고 남편하고 뭐 이런 가족들이 그만해. 내버려둬. 애들 좀 내버려둬. 비가 와도 쟤네들한테는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것도 추억이다. 다 추억되는 거고 쟤네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게 렛댐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너무 거기 남들이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를 바꾸고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와, 내버려둬라. 네. 청소년기에 많이 하던 말 같은데. 사실 이거 읽다 보면은 약간 동양 철학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둔다라는 게 뭐 수동적으로 모르는 척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요 생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기와 내가 하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요 렛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내버려두기의 효과 뭐 요거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내버려두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 일로부터 약간의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감정이 분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내버려 두십시오. 네, 오늘은 새롭게 나온 책들 제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렛댐 이론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재밌는 책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못 듣고 내일은 임지영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세모정과 함께 해주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